우리 저번 시간에 그 일제 강점기까지의 춘문화를 살펴봤어요. 그쵸? 맞아요? 네. 첫 번째 시기는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한국의 춘문화를 가졌던 시기. 그래서 부족국가를 형성했던 고조선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 다음에 중국의 궁중 문화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배계층의 춘문화를 형성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신문화가 들어왔던 그 외국의 그 신무용이라는 어떤 형태의 춘문화, 그 다음에 서구식 극장 무대가 시작되었던 그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60년대까지의 춘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 이후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1960년대 말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춘문화의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60년대는요 조금 춘문화의 그 뭐라 그럴까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죠? 해방,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시기가 언제예요? 1945년. 네, 1945년에서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고, 그 시기에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의 신문화를 가지고 왔던, 신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어떤 예술활동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또한 그러한 예술활동조차도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던 시대입니다. 왜? 한국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한 어떤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혼란한 사회에서 예술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갖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술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그 능력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그 향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그 춘문화는 크게 변화되어진 양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63년도, 64년도, 65년도, 62년도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춘문화가 좀 더 그 지금의 어떤 그 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의 춘문화를 우린 보통 대학무용교육의 시작과 무형문화제도의 지정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한국춤에 있어서 예술가의 개념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부터라 했어요? 신예인 씨? 예술가의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우리는 무용인들을 보통 예인 또는 제인 또는 광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기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런데 그런 어떤 명칭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용을 하는, 춤을 추는 예술가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라 그랬죠? 예술가의 개념? 신무용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우리는 예술가로, 춤을 추는 사람을 예술가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즐기기 위한 어떤 춤문화가 아니라 무대에서 어떤 자신의 감성이라든가 자신의 정서라든가 자신의 사상, 생각, 관념들을 움직임으로 구체화하는, 즉 창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평가받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무용하는 사람들도 예술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교육체계라든가 그러한 예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자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게 이제 고등교육에서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 이제 대학에 생기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63년도부터입니다. 196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대학 출신의 무용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대학 출신의 무용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전통무용도 수행을 하지만 주로 창작을 하는, 즉 소리 죄송합니다. 주로 창작을 담당하는 무용가들을 배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춤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는 60년대라기보다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로 자신들의 대학들, 그러니까 같은 대학, 이화여자대학을 나온 사람들 또는 한양대를 나온 사람들 또는 경희대를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즉 동문무용단을 구성해서 한국 창작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1963년에 이화여자대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무용과는 1964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한양대학교 무용과, 그 다음에 65년에 경희대학교 무용과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 예술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로 그들이 춤 문화를 유지했던, 그들이 춤의 어떤 형태를 만들었던 가장 큰 창작의 방향들이 뭐였냐면, 한국적인 소재나 한국적인 춤사위와 모던 댄스, 즉 외국에서 수용되어진 외국 무용, 즉 모던 댄스와 발레의 구성법들을 융합시켜서 보다 스케일이 큰 어떤 대규모의 극장 무대들을 만드는, 극장 무용들을 만드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은 주로 이제 원로라든가 무용계의 어떤 원로라든가 예술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규모의 어떤 극장 공연을 만드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소극장 운동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다양한 실험적인 무용 공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넉넉지가 못했던 것이 1980, 80년대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어떤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전에 한국 춤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서를 드러내는 양상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주로 고전 소설이라든가 신화라든가 그 다음에 기생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 이야기들을 작품화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또 하나 창작의 활성화, 한국 창작무용의 활성화를 꾀하는 어떤 큰 행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서울무용제예요. 1969년도에 한국무용협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면서, 그때 이제 경연제 형식의 서울국제무용제, 서울무용제, 그 다음에 또 서울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계속 바뀌면서 발전을 하는데, 그 한 명칭이 지금 이제 고정된 게 바로 서울무용제인데, 서울무용제가 이제 196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한국 창작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서울무용제가 단순한 어떤 페스티벌의 형태, 즉 즐기는 어떤 축제 문화가 아니라 안무가들의 경연,
즉 콩쿨식의 어떤 경연제를 도입을 하면서 안무가라든가 또는 연출상이라든가 또는 미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역을 정해놓고 경연을 펼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자 하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켰던 어떤 아주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서울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명제가 그 해에 또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창작춤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좀 더 새로운 또는 그 외국의 어떤 그 우수한 어떤 춤 문화들을 갖고 들어오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무용제. 또 하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하게 돼요. 86년도에 아시안 게임도 유치하게 되고 88년도에 올림픽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하게 한국 춤 문화가 지향했던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춤을 세계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 춤을.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의 춤 문화는 주로 이제 채승이의 춤만이 이제 외국에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춤 문화, 즉 신무용뿐만 아니라 전통무용까지도 외국에 알리는 어떤 기회들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문화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연들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국제적인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축전이라는 것이 생겨요. 문화축전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굵직굵직한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춤 문화가 하나의 경향성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창작의 방향성을 갖지 못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창작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때 주로 한국 창작춤들이 시도했던 창작의 방향들이 뭐냐면 바로 한국 춤과 외국 춤의 결합이었었어요. 아까 대학무용학과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80년대에도 똑같이 한국 춤과 외국 춤이 결합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갖게 되는데 아마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완전히 변형되어진 어떤 변형되어진 어떤 춤의 형태들이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야말로 그냥 어떤 게 있었냐면 외국 음악을 한국 창작춤에 사용한다거나 외국의 어떤 신화를 한국 창작춤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신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상을 개혁한다거나 예전 같으면 아래 위에 저고리 치마를 입었던 한복을 입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상을 개혁해서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상체를 벗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태들이 변화가 되어졌지 춤이 완전하게 현대화되어지진 않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이제 춤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전통춤의 무형문화재 제도였었어요. 사실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무형문화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 그 전통춤들을 발굴하는 숨겨져 있는 전통춤들을 발굴하는 어떤 그 기회들을 갖게 되는데 처음으로 전통춤으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바로 1967년도에 진주 건무였습니다. 진주 건무 같은 경우에는 진주 교방에서 전승되어진 어떤 건무의 어떤 형태였는데 이 형태는 주로 기생들에 의해서 마을에 그 축제가 있거나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관아에 들어가서 추었던 춤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국가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방의 기녀들을 착출해서 서울로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 공연했던 어떤 형태로 보존되어졌던 것이 바로 진주 건무였고요. 1968년도에 승전무, 1969년도에 승무, 1971년도에 처형무와 학연화대합설무, 그다음에 1988년에 태평무, 그다음에 1990년에 살풀이가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속의 영향을 받은 춤의 형태라든가 기생들이 유지했던 어떤 춤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궁중에서 이루어졌던 궁중무용들이 이제 무형문화재도로 지정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무형문화재도가 하나의 춤문화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뭘까요? 하나의 춤문화에 영향을 미친 이유. 이나연 씨, 무형문화재도가 어떻게 춤문화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 시대의 춤문화에. 우리는 아까 앞에서는 창작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한 특별한 사건들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형문화재도는 어떤 방향에서 우리나라 춤문화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한국춤을 그 전통적인 어떤 한국춤을 전승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부터 한국무용이 창작무용과 전통무용으로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전승하는 공연과 안무가 개인의 창작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창작무용 공연이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70년부터 80년대의 공연 문화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한국무용의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떤 춤 문화의 특징들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창작춤의 활성화와 전통춤의 현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대학명가가 생기면서 창작무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가 생기면서 전통춤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엄밀하게 양분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 양분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존하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춤의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90년대 말에 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적인 문화만을 소개하는 창작의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춤을 무대화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신무용 시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전통춤은 참 재미있게도 무대에서 추어지는 형태로 재구성이 되고, 그렇게 재구성되어진 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러한 춤의 형태들을 우리는 전승을 하고 있는데, 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전통춤이 현대화되어지는 어떤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통춤을 가지고 재창작을 한다거나, 전통춤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드는 어떤 창작의 방향성도 있었지만, 전통춤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군무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전통춤의 어떤 소스만을 가지고, 왜 전승되어지는 무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춤의 어떤 형태들이 전승되어지지 않은 춤들을 복원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어떤 한국 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춤은 소설이나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춤으로 만드는 경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좀 더 바뀐 어떤 문화들이 생긴 것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움직임들을 무대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춤의 형태들 있죠. 외형적인 어떤 형태들은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을 가지고 만든 춤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화되어진 어떤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몸짓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외국의 어떤 그런 안무법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 다음에 외국의 어떤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 무용가들이 가지고 있는 무용의 기법들을 가지고 와서 현대 우리나라 한국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표현 매체의 다양화를 유도하게 돼요. 이 표현 매체의 다양화는 뭐예요? 단순하게 움직임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기법을 도입을 한다거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네, 다양한 소품을 활용을 한다거나, 또 의상을 개혁한다거나, 또 무대를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이뤘던 시기가 바로 그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지금 현재까지 어떤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어떤 시도 중에 가장 그 재밌는 시도가 뭐가 있었냐면, 재즈 음악과 한국춤이 만나는 국립무용단의 소울 해바라기라는 공연에서 보면, 그 재즈 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살타첼로와 한국춤을 추는 무용가들이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소재인 뭐 신의 세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공연들도 있었고, 또 어떤 공연들이 있었을까요? 또 움직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상 기법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작품의 주제를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공연들도 있었고,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무용수들이 춤추는 건 우리나라 전통춤이 그랬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나라 전통춤이 그래 왔는데, 창작을 하면서 왜 연주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주고, 음향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전통춤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춤의 어떤 기법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향성이 있었을까? 표현 매체의 다양화. 외국 무용과 한국 무용의 장르를 해체시키면서 외국 무용 전공자들이 한국 무용 공연을 한다거나, 한국의 어떤 그 한국적인 움직임을 구사하는 공연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무용수의 어떤 그 장르에 구분이 없이 움직임들을 오픈해서 개방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표현 매체 다양화에는 움직임도 들어가고 소품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뭐 영상도 들어가고 기술적인 어떤 영상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지칭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한국 춤은요, 사회적 문제와 인간성을 주제화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동안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술은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사회가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대로 예술적인 어떤 경향성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예술이 바뀌면 사회도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서양 무용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였었어요? 발레가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간 이유가 뭐였었어요? 귀족의 어떤 그 지배계층이 무너지면서 어떤 시민 계급이 생기면서 대중을 위한 예술들이 오히려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런 어떤 후원들을 해줄 수 있는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낭만 발레에서 클래식 발레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어떤 대중들의 어떤 춤을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춤이 바로 모던 댄스였었어요. 그런데 모던 댄스는 그래서 발레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라든가 무대와 각 객석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어떤 귀족의 이야기라든가 지배계층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던 댄스는 뭐였었어요? 안무가 개인이 느끼는 감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모던 댄스의 출발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춤문화는 사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예술에서 예술가의 자유로운 어떤 사유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5.16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부터 군사 독재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잘못 이야기하면 예술가도 막 끌려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예술가가 자유로운 표현의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연을 하게 되면 검열도 받아야 되고 공연 대본도 내야 되고 영상도 내야 되고 이런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사회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사회가 너무 어려웠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무용가들이 지향했던 건 뭐냐면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작품을 보면서 더 어려워지고 작품을 보면서 힘들게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하기보다는 작품을 보면서 즐겁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공연들을 더 많이 선호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또 교육적인 수준들도 높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용에서도 인간성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특히나 뭐 여성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졌었고 그때 대학가에서 막 이제 데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민주화 운동으로. 그때 이제 그 데모를 하는 데 가서 춤을 춘다거나 특히 뭐 이제 데모를 하다가 잘못된 학생들을 위한 추모 행사에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 이해주 선생이 가서 살풀이 춤을 춰준다거나 이런 어떤 민중운동을 위한 어떤 춤 문화들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90년대 이후에 오면서 이제 춤이 우리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비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노동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가부장제적인 어떤 사회 구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뭐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역사적인 흐름에서 있을 수 있는 뭐 군사 쿠데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가지고는 작품화시킨 어떤 경향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90년대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 춤은 한국의 어떤 춤들은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던 시기는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율성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춤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롭게 변형시킨 어떤 단계에서의 창작 활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임의 해체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곡선의 움직임들을 한다거나 곡선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입고 추기 때문에 다리를 버쩍버쩍 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사회의 이 사람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의상도 개혁이 되겠죠. 치마 조거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의상의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움직임도 그만큼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든다거나 외국무용적인 어떤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무용적인 요소들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움직임들도 무대화시키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던 댄스처럼 이벤트성의 어떤 실험성의 공연들이 많지는 않고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 댄스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춤 문화가 있었나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포스트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인 일상적인 움직임을 무대로 그냥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도 무대에서 춤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무용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형태들,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의 형태들 또는 연극적인 어떤 마임들도 가지고 들어오면서 현대 사회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의 해체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90년대에서 현재까지 창작 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가지는 그 활동 중에 이제 두 개의 영역에서 이제 한국 창작춤들을 선도하고 있는데 동무무용단에서는 실험성을 강조하고
국립무용단에서는 무용극의 어떤 형태들, 그 1962년도에 국립무용단이 생기면서부터 1970년도에 발레와 한국무용이 완벽하게 분리되면서부터 우리나라 한국무용이 갖고 있는 무용극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무용극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현대화시킨 어떤 경향성. 그래서 무용극의 어떤 한계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한계라기보다는 무용극의 형식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창작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국립무용단의 어떤 창작의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실험성이 강한 어떤 활동들을 했던 것이 바로 대학 동문무용단들의 공연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2000년대에 와서는 독립무용가들의 활동이 활성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독립무용가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들도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학교 위주의 동문무용단의 어떤 활동들이 아니라 그 무용가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까지도 허용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창작춤이 하나의 경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7, 80년대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창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창작의 다양성을 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90년대 이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데 90년대 이후에 창작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진 어떤 계기를 가졌던 것은 뭐냐면 개방화였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로 미국의 문화들을 많이 수용을 했었다고 한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과거에 그 금지되었던 어떤 춤 문화들, 과거에 금지되었던 어떤 원전들을 발굴하면서 좀 더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어지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서 창작무용이 다양성을 꾀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창작무용, 창작춤, 한국의 창작춤의 경향성과 상반되게 이제 정통춤의 어떤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90년대 후반부터인데요. 첫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전통춤의 복원이었었어요. 복원 및 재구성이었었어. 근데 이것을 주로 이것을 주로 수행했던 기관들은 국립국악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 전통무용 악각개범에 기반한 궁중무용을 복원한다거나, 그 다음에 각지에 퍼져 있는 어떤 전통춤을 복원하는 그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 주로 이제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춤을 애니메이션 하는 3D로 만드는 어떤 작업들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춤들이 복원되어지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통무용가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전통무용가들에 의해서 전통춤을 재구성하는 공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입춤의 솔로춤이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솔로춤이 많았죠. 전통춤이 솔로춤이 많았던 것을 군무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책으로 기록되어진 어떤 춤들을 복원해서 자신들의 어떤 작품으로 구체화한다거나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90년대에서 2000년대 지금 현재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어떤 그 하나하나의 어떤 변화 양상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전통춤을 재창작하는, 그래서 안무가의 어떤 새로운 해석들을 가미한 공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립무용단에서 신인 안무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했던 기획 공연인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라는 것. 그 공연은 전통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그 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역사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원래 원형 있잖아요. 원형의 춤을 공연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춤을 토대로 해서 안무가가 재해석한 창작춤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공연의 그 형식을 맞추었던 그 기획 공연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근 한 10년 이상, 12년 정도 기획 공연으로 매년 개최가 되었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현재 2013년부터는 이제 그 공연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획 공연들이 이제 국립무용단에서 하는데, 사실 그 기획 공연을 통해서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통춤을 추었던
전통 무용가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공연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작품들, 전통춤을 기반한 작품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전통춤의 재창작화, 재구성과는 조금 다른 재창작화의 작업들이 활성화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이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춤 공연의 현대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상의 변화, 그 다음에 도구의 변화, 그 다음에 무대 구도의 변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통춤이 현대화되어지는데, 이 무대 구도의 변형은 예전에 궁중무용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무대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춤이 현대화를 이루었던 무대 구도의 변형은 주로 무대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인 구도, 즉 네모라든가 원형이라든가 사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구도의 변형들, 즉 신무용의 영향을 받은 변형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0년대에 와서 전통춤이 현대화되어지는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만이 전통춤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와는 다르게, 아까 얘기했죠,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전통무용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전국에 퍼져 있는 전통춤들이 복원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전통춤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한영숙류의 춤, 임여방류의 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무형문화재로 그 강선영류의 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각지에 있는 기생들의 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입춤도 대구 달구벌 입춤, 뭐 중부 입춤,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만들어지는 입춤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로 복원돼서 지금까지 전승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뭐 화성 제인청의 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주 교방춤이라든가 이런 어떤 춤의 형태들이 발굴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춤도 참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이후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 한국의 춤은 창작무용과 전통무용이 공존하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발전되어지는 어떤 경연성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제 5가지 시기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5개의 시기로 나눴습니다. 독자적인 춤 문화를 가졌던 고조선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가 유입되었던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외국의 뉴댄스, 신무용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양식 극장 무대와 신무용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무대 무용이 생겼던 일제강점기에서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예술가의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무용 교육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졌던 7, 80년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춤 또는 창작춤이 활성화되어진 어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5개의 어떤 시기 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춤문화의 역사, 즉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춤문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춤은 굉장히 종교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종교적인 영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문화의 영향, 즉 농사를 짓는 어떤 농경 문화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양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민간 문화의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춤은 불교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원천도라든가 불교의 어떤 원사상 있죠. 불교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작무용으로 가지고 와서 공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불교계를 비판하는 어떤 공연들도 많았어요. 이런 것, 불교계를 비판하는 아주 대표적인 양태가 조선시대에 등장을 하죠.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요? 탈춤에서 승려가 여자를 희롱한다거나, 승려가 몰래 고기를 먹는다거나, 승려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마당놀이로 만들어서 비판하는 어떤 그 과장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창작무용이 활성화되어졌던 시기에는 이 불교계를 비판하는 어떤 작품의 어떤 경향성은 극히 드물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원천도에 해당하는 춤 문화는 이제 불교 의식춤들이었었어요. 나비춤이라든가 영산제에서 사용하는 나비춤, 벚꽃춤, 바라춤의 어떤 형태들이 보통 우리는 불교 영원천도를 위한 춤의 형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불교 사상을 표출하는데 주로 창작무용이 많이 수용이 되어 창작무용에 불교의 어떤 사상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졌는데 주로 수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윤회라든가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춤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그 어떤 그 승려로서의 어떤 승려의 길의 어떤 고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춤의 형태가 바로 승무의 어떤 형태가 있고, 승려로서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춤들이 바로 승무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의 어떤 그 상들 있죠. 조각상들을 무용으로 만든 어떤 보살춤의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윤회라든가 깨달음들은 한국 창작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립무용단의 창작 작품으로서 그 원효대사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불교 사상들을 드러내는 어떤 작품 창작 활동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불교 문화를 비판했던 것은 파괴승의 행위들을 드러내는 탈춤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승무입니다. 승려의 고뇌와 번민, 해탈의 과정들을 표현하는 승무인데, 이 승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첫째는 불교의 어떤 첫 번째 종류는 바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선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한영숙에 의해서 전승되어지는 한영숙류 승무와 이제 전라도 지역의 어떤 기생문화에서 나온 임해박류 승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승려가 가야 하는 어떤 길에 대한 깨달음, 해탈 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춤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 속의 어떤 한국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신무용가인 최승희의 보살춤입니다. 이 보살춤은요, 보현보살상을 보고 보현보살상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보살춤은요 1930년대에 만들어진 춤이에요. 근데 참 의상이 파격적이죠. 실제로 이 철로 된, 금속성으로 된 것들을 입고 추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 문화를 이제 비판하는 불교계의 어떤 비판의 춤이 이제 봉산탈춤에 나오는 파괴승 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파괴승이 각시를 유혹하는, 희롱하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는 춤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당놀이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양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교 문화가 한국무용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보면 유교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의 재래학에서 우리가 주로 유교 문화 속의 한국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종묘재래학과 문묘재래학이 있는데, 종묘재래와 문묘재래의 차이는 뭐야? 둘 다 제사의식이죠. 제사의식이고 종묘에서 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묘제례학은 조선시대의 역대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성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전주 이씨의 어떤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의식입니다. 그리고 문묘제례학은 중국의 성현인 공자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 이희와 같은 어떤 성현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문묘제례학이에요. 종묘제례학 같은 경우에는 왕이 제사장이 되고, 문묘제례학 같은 경우에는 성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 시대에 가장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주로 춘과 효, 인을 바탕에 둔 행사예요. 유교가 지향했던, 유교의 어떤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충, 효, 인을 지향했던 제사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교 문화 속의 어떤 한국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교의 어떤 충효 사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무무, 그러니까
문관인 사람과 장군이었던 사람의 제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문무무부는 뭐냐면 들고 추는 어떤 도구가 달라요. 문무는 약과 적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깃털 같은 것이 달린 어떤 도구고요. 적은 뭐예요? 피리의 형태를 가진 대나무 적입니다. 그 다음에 무무는 왼손에는 간이라고 하는 목검이라든가 목창이라든가 목궁시가 활 같은 거 있죠. 활 같은 것들을 들고 오른쪽에는 척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고 하는 춤이 무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정방향형의 이제 여섯 명이 추는 36명이 추는 6명 해서 네모로 춤을 추고 절대 공간 이동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게 바로 종묘제례학의 일무, 문묘제례학의 일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묘제례학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스승에게 그 받은 어떤 그 사상들을 기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유교의 상강운용 중에 군신유의와 부자유친에 근거한 충효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문묘제례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묘제례학도 마찬가지로 문무, 무무가 함께 수행되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한국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신앙에서 발전된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은 한국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우리나라 민간신앙은 뭐였어요? 무속이었죠, 무속. 무속의식이 이제 우리나라의 춤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무당들이 추는 굿춤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굿에서 수행하는 춤들. 주로 뭐예요? 주로 지전을 들고 추는 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한 진옥이굿이라든가 꽹가리를 들고 추는 진세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신칼을 들고 추는 신칼대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당들 무속에서 영향을 받은 어떤 춤문화인데 주로 이제 영신은 뭐예요? 신을 부르는 춤, 오신,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축기는 뭐예요? 축기,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주술의 어떤 그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혼, 죽은 자를 위한 춤. 그 다음에 송신, 신을 보내주는 춤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무속의 영향을 받은 춤들은 대부분 무당들이 들고 추는 신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방울, 부채, 진세, 꽹가리 같은 진세, 그 다음 무명천이나 삼배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무명천과 삼배천이 바로 살풀이 수건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살풀이 수건 들고 춤을 추죠. 그걸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무속의식에서 만들어진 어떤 춤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창작 작품에서는 무속을 주제로 하는 무녀도라는 소설을 국립무용단에서 무용극으로 만든 무녀도라는 작품이 있고 무당의 행위를 그야말로 외형적인 어떤 행위를 좀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무당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제인청 즉 제인청은 뭐라 그랬어요? 제인청은 광대, 기생, 그 다음에 무당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죠? 네? 저번 시간에 우리 화성제인청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기관에서 화성제인청에서 만들어진 그 중에서도 이동환유의 어떤 진세춤이라든가 태평무화 같은 것들이 바로 경기 도당꽃의 영향을 받은 춤의 형태들. 그래서 실제로 경기 도당꽃을 가서 보면요, 그 굿을 하는 과정에서 태평무화 진세춤이 있는데 이동환유 진세춤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형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칼대신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경기 도당꽃에서 경기 도당꽃을 수행할 때 중간중간에 춤의 형태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것들을 무대무용으로 전환하면서 하나의 전통무용으로 지금은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형문화재에 의해서 이제 무당 춤들이 이제 그 전승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있는데 무속 의식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서해안 별신굿이라든가 동해안 남해안 그 풍어제, 그 다음에 진도 식긴굿, 그 다음에 서울 새남굿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신과 소통하는 어떤 춤의 행위들이 이제 전승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재래의식, 즉 굿에서 수행되어지는 어떤 춤의 형태들이 원형 그대로 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춤은 다분히 참 민간 문화, 특히나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그 춤의 발전들을 이루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이동환이라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추었던 진세춤의 한 장면입니다. 이 진세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 도당굿에서 유래가 됐고요. 주로 이 진세춤의 유래에 대해서 이동환 선생님이 우리나라 춤은 이렇게 민간 춤들은 기록되어진 경우들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원로 선생님들의 이제 구두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춤이 어떻게 발굴이 됐고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춤은 어떻게 전승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환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이 춤은 제인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을의 원님 있잖아요. 왜 사또들이 궁 안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면 왕 앞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추었던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춤의 가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원인들이 추었다기보다는 제인청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춘 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상 자체가 사또 복장에 이제 구군복을 입고 추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동환의 신칼 대신문인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진혼의 춤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위한 춤인데, 보통 경기 도당굿에서는 대신칼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대신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대신칼에다가 지전을 막 포성하게 달아서 여기를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신칼을 보통 도당굿에서는 신칼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칼에 이제 지전을 달고 추는 춤인데, 여기 보시면 족두리를 쓰고 당의를 입은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변형된 거예요. 전통춤의 재구성에 의해서 변형된 어떤 형태인데, 원래는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돌돌돌 말아서 입고 무당들이 직접 춤을 추는 것이 화성 제인청의 신칼 대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용선을 가지고 추는 장면과 결합시켜서 추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춤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민간 문화 속의 한국명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농경 문화에서 발생된 춤의 형태예요. 주로 공동체 의식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농악과 같은 어떤 형태들, 즉 공동체적 의미의 춤, 즉 뭐냐면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어떤 대동굿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농악 같은 형태들이 있고, 또 하나 농사를 짓다가 휴식할 때 추는 놀이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도 북춤과 덧배기 춤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도 북춤 같은 경우에는 진도 북춤도 그렇고 덧배기 춤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어떤 춤의 형태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명의 어떤 기본 동작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깨 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손도 완전히 피지 않고 이렇게 굽혀서 추는 춤들, 그 다음에 동작들도 굉장히 발동작들도 정확한 어떤 스텝들을 가지지 않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한 대동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어떤 대동제, 그 다음에 도당굿, 그 마을의 어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우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당굿 같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의 춤 문화들이 바로 농경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참 재밌게도요, 조선시대는 양반의 시대잖아요. 양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양반 문화를 유일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덕놀이였었어요.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마당놀이, 특히나 산대놀이, 별산대놀이, 오광대놀이에서 유일하게 양반의 잘못된 행위들 있잖아요. 잘못된 행위들을 비판하는데 그때는 양반들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 넓게 다 이해를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반이나 승려에 저속한 행위라든가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비판하는 어떤 춤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오광대놀이, 경상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오광대놀이에서는 양반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을 해요. 즉 뭐냐면 반만 양반인 경우, 즉 엄마는 노비나 기생이고 아빠만 양반인 경우, 그 다음에 몇 대서 온 양반의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문둥이가 된 양반, 그러니까 양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 계층이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다양한 양반들이 등장해서 그 양반들을 모시는 말뚝이한테 맞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을 하소연하는 장면들의 어떤 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참 계급이 완전히 정해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의 춤 문화가 있었던 것이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문화 속의 춤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창작자를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오락적인 유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술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즉흥적이면서도 행위 모방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춤이라든가 병신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병신춤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공옥진 여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공옥진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이 병신춤을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거의 없었고 지금도 병신춤을 그 공옥진 여사만큼 추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에 저는 이 병신춤을 보면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조금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하면서 조금 좀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그런 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애환 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슬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좌절들, 이런 것들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조차도 그 춤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위로받는 어떤 행위들을 보면서 참 그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즉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 기법의 하나의 양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춤 같은 경우에, 동물 모방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백제라든가 신라시대라든가 통일신라시대라든가, 즉 가면무의 원형을 두고 있는 춤의 형태들이 바로 동물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동물춤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그 마당놀이에서 사자춤, 그 다음에 궁중무용의 학춤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민간에서 민속춤으로는 이제 학의 어떤 가면을 쓰진 않지만 양반의 복식을 입고 양반의 어떤 고고함을 드러내는 동네학춤이라든가, 또는 불교적인 어떤 그 삶과 연결되어진 그것도 똑같이 양반의 어떤 복식을 입고 하는데, 뭐죠? 갓과 도포를 입고 추는 춤인데, 그것도 그런 어떤 양산 사찰학 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물 모방춤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고성 오광대놀인데요. 실제로 이 장면은 오광대놀이 그 과장 있잖아요. 그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을 돌면서, 이게 주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마을을 돌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마당놀이를 개최하니까 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죠. 마을에 있는 어떤 잡기들까지 같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마당 내에 데리고 들어가는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말뚝이에요. 말뚝이가 양반들을 이끌고 이제 그 자신의 과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춤의 형태가 정해진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춤은 이런 즉흥성이 굉장히 강한 춤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어떤 춤의 문화, 이렇게 춤의 문화가 불교 문화, 그 다음에 유교 문화, 그 다음에 무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문화까지 살펴봤습니다.